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히 3시 36분에 본회의가 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른바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쟁점 법안, 이른바 공수처법 관련해서 법안 처리가 시작되면 그때는 파행을 겪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까지 분위기입니다. 현재 분위기 일단은 여야가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도 이 부분도 아예 처음부터 좀 열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의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물리적 충돌은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위원회 문제에 관련해서 좀 정치적인 해법을 갖고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이번에 물리적 충돌이 혹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어제 법사위처럼 그냥 고성이 오갔잖아요. 그냥 본회의에도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워낙 국민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특히 내년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여든 야든 그런 부분 좀 피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정도 수준으로 해서 반대 의사 정도 표명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는 중에 계속해서 이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저게 지금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른바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법안 처리를 표결 처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여야 의원들이 저 연단에 서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법사위에 대한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한 마지막 좀 기대를 조금은 걸었었는데 결국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 아닐까 싶은데요.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결과 아닌가 싶고요. 어제 다들 보신 것처럼 사실은 어제 법사위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소란스럽고 화면으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안건조정심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소 야당의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고 혹은 뭐 토론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있었습니다만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야당 입장으로서도 불가피 필리버스터라는 저항 수단 외에는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굉장히 국회 내에서 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단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몇 개 법안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인전 쟁점이 되지 않는 나머지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여야 모두 사실은 국민들한테 되게 부담이 있으니까 먼저 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먼저 처리를 하고 쟁점되는 5개 혹은 뭐 그중에서 3개 뭐 지금 오전에는 5개 정도의 필리버스터를 야당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오후에는 그중에서 아마 2가지 정도는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참사법하고 5.18 관련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만 저녁에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도 역시 사실은 오늘 저녁이 시한이 마지막 회기가 넘어가는 거라서 오늘 저녁 자정을 넘기게 되면 자동 나머지 법안들이 이제 폐기가 될 수 있고 그냥 의미 없이 내일 아침에 본회의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결국 법안을 저지하는 데는 지금 현재 뭐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국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연내 출범 가능성은 사실상 이제 뭐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처리 과정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정당성이 좀 훼손됐다라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당에서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뭐 입법 독주 아니냐, 다스길로 힘 밀어붙이기 아니냐 이러한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시기 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정치적인 그
어떤 성과라든가 방향인 것이죠.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여권에서는 중요시 여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수처 합의 과정에서 이제 7명 중에 6명이 합의한다는 건데,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합의제거든요. 그거는. 네. 과거 같이 뭐 몇 대만 다수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의제가 불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찬희 변호사인가요? 그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신 분, 이분이 도저히 네 차례의 표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건 도저히 한계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야당 쪽 의원 2명이서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회의를 열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기존의 공수처법이 이상적인 합의제를 추구했지만 정치 현실상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개정은 뭐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있어서 결과는 지금 뭐 여당이 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결국은 야당에서 이거는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던 게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여당이 이제 그 강행 처리하면은 이것은 뭐 독주다 이런 정치 공세하라는 사실상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법률의 통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차피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겠지만 쳐다보는데요. 그러나 공수처법은 그렇게밖에 통과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여권의 항변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국회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작년에 이 공수처법 통과될 때 소위 말하는 4+1 뭐 이런 거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법이 시행도 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큰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을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3가지 중요한 건이 있어요. 작년에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주겠다가 이게 그때 당시의 명분이었거든요. 네. 그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공수처장 후보들이 인정 선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3분의 2만 동의하면 그러니까 야당은 참석한 인원 2명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냥 할 수 있는 강행 조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안에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검사 경력 당초에는 10년 이상 검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7년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국가의 수사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걸로 치면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의 그 특정 이념을 선호하는 집단이 공수처를 다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여당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나도 고민 안 하고 그냥 지금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추후에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게시타폰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 혹시 이게 공수처가 잘못 굴러갈 때 이 비난은 오롯이 민주당이 그다음에 지금의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법 합의 처리 실패,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의 발목 잡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용화 교수께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나름 뭐 좀 설명을 하신였으니까 그런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과연 납득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있어요. 첫째, 그 공수처장의 중립성 내지는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준다는 게 7명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건 그전부터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쭉 되어 왔는데 이게 무리한 규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무리한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교황 선출할 때도 만장일치라는 게 있고 어디 모여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공수처장이라면 7명 중에 6명 아니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야당도 인정하고 여당도 인정하는 그런 공수처장 후보자를 뽑아서 대통령이 임명 추천을 요구하는 게 맞지. 이제 와서 3분의 2 규정으로 해서 줄인다라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최근에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얼핏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나는 뭐 감찰이 옳았느냐 안 왔느냐, 뭐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의 논란 자체가 저는 공수처의 부작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없어서 추윤 갈등이나 이 검찰총장이 저렇게 항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모순에 빠진 주장이다라고 일단은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반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하셨는데, 예. 네, 하여튼 최영두 대변인은 좀 아무 전향적인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그럼 과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 사항이고 검찰이 재산 권력으로서의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 지금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예. 역대의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다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과연 검찰 개혁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의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은근히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것은 결국 검찰의 뒷힘을 이용해서 현 정권을 공격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만약에 윤 총장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 총장이 지금 야권의 칼을 휘둘렀다 그러면은 공수처법에 이렇게 반대했겠느냐? 예. 전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 보여져요. 어떻게 하든지 합의해서 통과시켰을 거예요. 윤 총장이 지금 칼을 휘두른 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자꾸만 정당화시키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그 전에도 뭐 새누리당 뭐 하여튼 뭐 통합당 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결코 전향적인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둘째는 이제 비토권 문제인데 이제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제2의 어떤 하수인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은. 근데 비토권을 봤을 때는 그건 제2의 권력이 하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는 것이고 상당히 중립적 인물이 대통령한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또 인사청문회가 있고 국회에서 견제장치도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랬다면 그것을 자연히 예를 들면 협력을 해서 하여튼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온당한 거죠. 예. 그것이. 근데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이게 뭐 대통령의 하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민주당의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번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건 이런 거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들은 저 거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리버스터를 이제 첫 번째 카드로 꺼내들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세 개의 법안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뭐 김기현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제한이 아닌 무제한 아닙니까? 이게 회기 종료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절대적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최영두 대변인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의힘 나름의 어떤 저항의 표시를 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으로 상황이 종료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사실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거든. 오늘 12시 자정이면 이제 끝나고 혹은 필리버스터를 하다 중간에도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2시까지 아까 최영두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수처법이 그리고 세 가지 인전 법안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이런 등등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중계가 될 테니까 국민들한테 설득한다는 그런 의미 외에는 사실은 이미 공수처법은 통과의 길을 위해서 레일 위에 올라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앞서 최영두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내일 아침에 그 야당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7시부터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과연 어떤 의견들이 만들어지고 합의가 돼서 이 의견들이 청와대 여권에 전달이 되고 얼마나 넓은 가슴으로 국민들이 지금 일가족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지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일방 독주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와 법치에 얼마나 위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되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을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예. 오늘 뭐 필요해서 끝나는 것처럼 그냥 이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문 대통령에게 이제 면담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아까 제가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야당의 경우에 지금의 상황을 이제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점이에요. 안타까운 점, 그러니까 애초부터 21대 국회가 진행이 되면서 쭉 오면서 미리 이 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좀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렇게까지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근데 뭐 현재 지금 국회의 의석 분포나 현재 뭐 정치적인 힘의 분포,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얼마나 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예. 수 있었을까라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대통령 면담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러 번 면담 요구 뭐 대표 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가 그럴 마음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어제 나온 뭐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쭉 왔었던 그 혼란상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말씀들이나 뭐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뭐 야당 대표와 면담을 해서 뭔가 예. 얘기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 것 네. 같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주차례 연기된 끝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여파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뭐 한 차례 내일 결론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여러 차례 또 이어질 것인지 참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종교계에서 뭐 개신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또 불교 쪽에서 지금 검찰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마치 검찰 개혁은 어디 가버리고 추운 갈등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우려의 성명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제 결국은 문제 핵심은 이제 검찰 개혁이 지금 어디 이상한 데로 가버렸고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딴 데로 가버려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인지 이게 권력 간의 싸움인지 이러한 형국으로 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 상황을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지겨워하고 또 국정 운영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권력기관 내에서 두 수장이 지금 서로가 다투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해법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개각 요인이라든가 이런 때 교체를 하면 돼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떻게 사퇴를 안 하겠다 그러면 사퇴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없는 거예요. 검찰청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게 아주 온당하고 지당한 거죠. 어떻게 검찰총장 역할을 하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야권의 지지율을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리고 윤 총장이 자기는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그분의 워딩 하나, 행동 하나 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검찰총장이 돼버린 거예요. 윤 총장도 모르게 예. 그렇게 인물이 커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 윤 총장이 사실 사퇴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런 합의를 이루면서 물밑 대화를 하든지. 근데 윤 총장이 지금 거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아서 이것이 뭐 헌법 소원까지 걸고 말이죠.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저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이 불가피하고 뭐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다른 뭐 사찰 논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봐요. 예.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예. 국가 공무원이 그래서 어떤 징계를 내릴지 모르지만은 하여튼간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내일 안 된다 그러는데 예. 그럼 연기할 필요 있겠어요? 내일이라도 빨리 합의를 봐서 뭐 경징계를 하든 중징계를 하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서로가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여권이 우리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혼선이 다 없어질 거라고 예.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뽑아내는 것이 그래야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내일 사실 징계위 열립니다마는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뭐 방어권 내지는 절차적 정당성 얘기했는데 그래서 3일에서 10일로 이제 미뤄졌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증인 신청도 했고 그다음에 일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안에 이런 모든 사안들이 종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내일 하루 안에 결론이 좀 안 날 것 같고 더 추가적으로 신문기일이 잡혀서 징계위는 몇 번의 회의를 더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귀태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제 같은 발언을 하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논란이 이게 될 거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배현진 의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의원이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예. 전 정권에 대한 그 사과권 관련해서 강성 발언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 건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정제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을 얘기를 해서 유감스러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쟁의 과정을 보면은 일부러 좀 강성 발언을 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렇게 해서 축적된 막말의 결과가 이번 21대 총선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건이 또다시 우리 당내에서 반복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런 과격한 단어를 굳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배현진 의원이 많이 아픈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의 반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말 단순히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등치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귀태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정치의식이라든가 역사의식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국민의 탄핵으로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몰락한 정권이라는 부분들을 자꾸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저변에는.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만 등치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뭐 사과한다고 했다가 지금 뭐 내부의 반발로 또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이라든가 현재 국민의힘의 많은 중진 의원들이 아직도 이 탄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의 요구였다라는 것, 국민의 촛불혁명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등치시키는 거죠. 똑같지 않아? 이러면서 완전히 다르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거기에 따라서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과거의 박근혜 정권과 등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